안녕하세요. 심리장학입니다. 오늘은 그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서 보조지표에 대한 허와 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제일 처음에 제가 1강부터 쭉 설명을 해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캔들이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캔들이라 하면 어차피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모양을 그대로 나타낸 거거든요. 그 말은 돈의 움직임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돈의 움직임을 제일 근본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와 저항을 먼저 가르쳐 드린 거고요. 아무튼 아무런 보조지표 없는 상황에서 주가의 흐름을 조금 판단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지와 저항을 보면서 그 다음에 추세의 흐름을 보면서 그리고 나서 보조지표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가격이동평균선이죠. 가격이동평균선은 대부분 다 나와 있습니다. 차트를 여러분들 HTS를 키시면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제가 그냥 잠깐 집어넣어 볼게요. 잠시만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지표 추가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나옵니다. 가격이동평균선이라고. 이렇게 클릭을 해서 집어넣으면 되죠. 잠시만요. 이래 나오죠. 일단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걸 조금 집어넣을게요. 5일, 10일, 보통 20일, 60일, 뭐 240일 이렇게 사용을 하죠. 보통. 보통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잠시만요. 눈에 안 들어와서 조금 바꿀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빨간색 줄이요. 빨간색 줄이 5일선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 줄이 21선 그 다음에 녹색 줄이 61선 나오도록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5일선, 11선, 21선, 61선, 241선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면 이 색깔을 보시면 이제 아시겠죠. 근데 이제 제일 먼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지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가격이동평균선도. 그 말은 보조지표, 말 그대로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매매를 하시다 보면 이동평균선이 굉장히 뭔가 엄청난 뭔가를 제공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냥 말 그대로 보조지표일 뿐입니다. 그러면 보조지표가 어떠한 매수 근거, 그 다음에 매도 근거,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어떻게 주가가 움직였을 때 이렇게 되면 이런 이동평균선에서 잘 걸리더라.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뭐 이동평균선이 여기에 딱 오면은 무조건 매수하면 수익이 난다.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왜? 결국은 이 보조지표가 없을 때 캔들의 흐름이 먼저예요. 캔들이 움직여야만 보조지표는 따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캔들이 이렇게 밀면 보조지표는 꺾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가격이동평균선에 집착을 하지 말라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보조지표를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냐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조지표를 사용하실 때는 그냥 추세의 흐름만을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이평선을 가지고 여기는 무조건 매수 이런 것보다 매매 방법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추세를 파악하시는데 활용하시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제가 추세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잠깐 볼게요. 떨어지고 올라가고. 그러면 결국은 이 주가에서 이 캔들에서 다 모양이 갖춰져 있습니다. 떨어질 때는 보이시죠? 떨어지는 게 먼저.
그러니까 얘가 더 중요해요. 지금 제가 줄 긋고 있는 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추세가. 결국은 이 캔들이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가가 이렇게 횡보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동평균선이 막 꼬이기 시작합니다. 5일, 10일, 20일 막 꼬여있기 시작해요. 그때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 그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정배열로 5일선, 11선, 21선, 60일선 이렇게 정배열로, 이게 정배열이라 그러죠. 이렇게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보다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일 때 포인트를 잡으면, 매매 타이밍으로 잡으면 조금 더 명확하게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을 바라보실 때 추세를 먼저 보세요. 추세를 보시고 장기 이동평균선이 위에 있을 때는 매매를 하지 마세요. 어차피 캔들상으로 보면 추세가 하락하고 있을 때 장기 이동평균선이 위에 있거든요. 단기 이동평균선보다. 그 다음에 장기 이동평균선과 단기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바라보실 때요. 그 뜻은 알고 계시죠? 뜻은 그 5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그냥 종가상 5일 나누기 5인 거예요. 그러니까 5일 동안 종가를 5일 나누면 5로 나누면 그게 5일 이동평균선이고 60일 종가를 쭉 더해서 나누기 60일 한 게 60일 평균선이죠.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의미를 가지셔야 되는 이동평균선은 따지고 보면 시가 단순이 아니고요. 잠깐 시가 단순으로 되어 있네요. 왜 시가 단순으로 종가 단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종가 단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용하시고 싶으면 가중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가중. 왜냐하면 단수는 그냥 종가 나누기 5 날수잖아요. 날수. 아무 의미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중이란 것은 그래도 얼마만큼 물량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좀 나타낼 수 있거든요. 가중은. 그래서 솔직히 가중을 사용하는 게 솔직히 좀 더 정확합니다. 단순 사용하는 것보다는.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조금 이해해 봐야 될 부분들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동평균선이 결국은 수렴과 확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동평균선도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떨어지고 있을 때는 장기 이동평균선이 위에 있겠죠. 당연히 241선, 61선 이렇게 차례로 장기 이동평균선이 위에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왜? 종가가 계속 낮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이렇게 쭉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일 때가 수렴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쭉 이렇게 나오면서 확장을 합니다. 왜 이럴까요? 결국은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니까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의미있게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쭉 있어요.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이 값이 종가상으로 볼 때는 평균값이잖아요. 평균값. 의미는 없지만 종가 가중이 더 유익합니다. 그럼 가중을 넣고 한번 볼게요. 가중을 넣고 좀 달라집니다. 이동평균선 모양 자체가. 아무튼 가중으로 했을 때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수렴을 해요. 수렴을 이렇게 합니다. 했을 때 이 말은 장기적으로 매수했던 사람들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나 여기에 평균값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 가격에 매수를 다 했다는 거예요. 평균값은. 분할로 떨어질 때 계속 매수한 사람이나 단기적으로 며칠 동안 매수한 사람들이나 그러면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쭉 모여 있을 때
캔들이 한 방에 이렇게 수렴해 있는 이런 캔들들을 한 방에 다 먹었어요. 그러면 평균 이상 올라갔다 소리거든요. 주가가. 그러면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추세 전환을 해서 이렇게 꼬이겠죠. 꼬이다가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면 이동평균선도 이렇게 확장의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캔들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수렴되어 있는 구간에서 강한 양봉으로 다 감싸 안으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추세를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고요. 그뿐입니다. 뭐 큰 거 없습니다. 이동평균선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주가가 5일선이 이렇게 있고요. 여백이 없으니까 조금 여백을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급등했는 거. 이런 게 여백이 있죠. 이렇게 보실 때 5일선이 이렇게 있어요. 5일선이 이렇게 있고 단기 급등을 하고 있을 때요. 21선이 이렇게 있고 60일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요. 이렇게 밀립니다. 밀릴 때 뭐 매매 방법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게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일 이동평균선에 매매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진짜 5일 이동평균선에 딱 부딪혔을 때 주가가 떨어지다가 딱 부딪혔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경우가 몇 번 있을 것 같습니까?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무엇을 말씀해 드리고 싶냐면 주가에 따라서 이동평균선은 움직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5일 이동평균선 얘기에 딱 있을 때요.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한 이까지 떨어집니다. 이까지 떨어지고 얘가 급등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장마치고 나면 얘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다시요. 이렇게 5일 이동평균선이 있을 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얘가 떨어질 때 5일선 매매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5일선 매매를 못했어요. 매매를 못했는데 얘가 며칠 동안 이렇게 빵빵빵 날아갑니다. 날아가면 지나가고 보면 이 5일 이동평균선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나간 차트를 보면 5일 이동평균선 뭐 매매를 해도 된다 뭐 안 된다 이런 말들을 해요. 하지만 정작 5일 이동평균선 매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실제로 딱 5일 이동평균선에 와서 매매 타이밍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 주가가 움직이면 얘도 계속 실시간으로 움직입니다. 실시간으로 얘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미하게나마 얘가 움직일 때마다 주가가 움직일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가격에 이동평균선을 말씀을 드리면서 현상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더 팁을 드리는 거예요. 딱 5일선에 붙을 때 한 가격에 매수를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만약에 5일 이동평균선 매매를 하시는 분이라면 그 인근의 이격도가 줄어들면요. 이격도가 줄어들면 매수 포인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분봉으로 바라보시면서. 그러니까 분봉으로 매매를 하는 이유가 일봉상으로 잡히지 않는 것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잡아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제가 오늘 조금 더 말씀드릴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제가 추세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추세를 가지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추세가 이렇게 살아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단기 급등이 이렇게 탁 튀어나옵니다. 예를 들면 그때 5일 이동평균선과 뭐 21선 이렇게 따라 올라올 때 당연히 급등할수록 이 5일 이동평균선이 가파를 거 아닙니까? 각도가. 주가가 급등을 하면 할수록 얘는 더 가파릅니다. 점점 가파릅니다. 평균값이니까요. 그러면 저는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이 5일 이동평균선이 가파른 종목으로 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전부 다 똑같아요. 주가를 급등시킵니다. 얘가 외봉으로 죽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까지 끌어올린 애들이 외봉으로 죽으면 자기들도 수익이 얼마 안 납니다. 다시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을 잠깐 꺼내볼게요. 떨어지고 있는 것들. 급등했다가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한 개만 말씀해 주세요. 최근에 어떤 게 있었죠? 윌비스 이런 거 볼까요? 이런 걸 볼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올라갈 때는요, 빨리 올라갑니다. 왜? 급등 종목들은요, 개인들을 잘 안 태웁니다. 누구나 살 수 있는 자리는 매수 자리가 아닙니다. 급등 종목에서. 나도 보고 매수 자리를, 너도 보고, 다른 사람 제3자도 봐요. 그러면 다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등을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이렇게 안 되냐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냐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걸 금방금방 날리고 싶어요, 주가를. 뽑아 올리고 싶은데, 너도 타고 나도 타고 막 다 탔어요, 여기에. 타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조금 올라가면 매도할 거고, 또 조금 올라가면 매도할 거고, 계속 매몰이 된다고요. 수익이 나고 있어도. 자기들이 날리고 싶은 만큼 날리기가 힘들어요. 왜? 돈을 계속 부어야 되거든요. 매도를 하는 사람 그 돈을 자기들이 더 이상 안 떨어지게 받쳐가면서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빨리 날립니다. 빨리 날립니다. 개인들이 감히 이렇게 매수하기 힘들게끔 날립니다. 그리고 나서 떨어질 때는 이렇게 긴 시간을 두고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각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보통. 그 이유가 뭐냐면 올려놓은 걸 여기서 막 이러면서 털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보면 개인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세력들이 어느 정도 다 빠져나오고 나면 거래량이 확 줄죠. 그때부터는 개인들끼리 싸우거든요. 개인들끼리 매매합니다. 세력이 없는, 주포가 없는. 그리고 나면 거래량이 씨가 마르고 얘가 이렇게 쭉쭉쭉 빠지죠. 개인들끼리 매수를 시키면요, 무조건 떨어집니다. 개인들이 심리가 그렇거든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 개인들은 팔고 싶은 욕구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물린 사람이 안 팔기기 때문에 그냥 쭉쭉 밀려서 내려옵니다. 사고 싶은 욕구도 안 생기고. 결국은 각도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보통.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질 때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같은 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막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털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량을. 그러면 결국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5일동 평균선에 이렇게 따라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각을 세우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단타라는 사람들이 이런 종목을 해야 되냐면 얘가 외봉이 될 수가 없다고요. 외봉이. 흔들릴 거라고요. 어차피 흔들어야 됩니다. 그 흔들 때 이 파동이 큽니다. 작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타를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을 바라보실 때 그 각도에 따라서 추세를 보여주거든요. 추세가 살아있다는 것을. 제일 좋은 근거는 5일, 20일, 60일 이 이격도가 각각의 이동평균선끼리의 이격도가 크면 클수록 주가가 날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네들로 단타를 하시면 파동이 크기 때문에 조금 매매하기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매수를 못하면 힘들죠. 매수를 못하면 힘들어요. 물리는 자리에서 계속 매수를 하면. 그래서 오늘 팁을 조금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이동평균선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5일 이동평균선이다. 주가가 급등한다. 여기에 떨어지면 매매할 거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방금 뭐라 했나요? 누구나 알고 있는 매수자리는 매수자리가 안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 대부분이 알고 있는 매수라고 생각하고 들어올 때 거기에 대고 때려야 됩니다. 세력은.
거기에 대고 때려야 자기들 물량이 팔립니다. 그리고 나서 떨어지고 다시 손절하는 사람도 물량 받아서 또 올리고 그러면서 시간을 끌면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5일선에 딱 붙을 때 매매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지 마세요. 수익 날 확률보다 떨어질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한테 매수 포인트를 정확하게 주는 애들은요. 차라리 지나가고 나니까 5일선 평균선은 이렇게 있고요.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다시 이렇게 급등을 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얘가 5일선 평균선에 이렇게 갖다 붙어 있다니까요. 이거는 지나간 차트일 때 가능한 말이고요. 지나간 차트로 보면 5일선 평균선에 딱 붙여주고 날아간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시간 매매를 할 때는 5일선 평균선에 딱 이렇게 붙으면 얘는 깨겠다 이 말입니다. 깨는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올리는 확률보다. 이거 두 개 차이점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실시간으로 움직인다는 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실시간으로 각도를 세우면서 더 위로 갖다 붙습니다. 그럼 종가상으로 보면 아래 꼬리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올리동 평균선, 오늘 캔들이 만약 이런 모양이에요. 종가상으로 이런 모양이에요. 아래 꼬리가 있고. 그럼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까지 떨어졌다가 이까지 종가 마감했잖아요. 그럼 끝나고 나면 아래 꼬리에 기가 막히게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얘가. 근데 실시간으로 이걸 대응할 때 보면요, 얘가 이렇게 떨어질 때 5일선 평균선은 이렇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급등하고 종가 마감하면 얘가 이렇게 갖다 붙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5일선 평균선에 딱 갖다 붙여주는 애들을 매매하면요, 손실 날 확률이 더 많습니다. 거기에 대고 때려버립니다. 부어버립니다. 왜? 다 알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에서 쉽게 또 안 무너뜨려요. 왔다 갔다 이렇게 잔파동 줍니다. 그러니 개인들이 다 달라붙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을 이해하실 때 실시간으로 이해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서두에는 이렇게 5일선의 각도가 살아있는 종목 가지고 단타를 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번에 무너지지 않고 파동을 계속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으로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5일선에 딱 갖다 붙여줄 때 얘를 매매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질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들이 조금 매매를 편안하게 하시려면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가급적 5일선이 빳빳하게 살아있는 거, 각도가 그래도 45도 이상 되는 거, 이 정도 되는 거요. 이렇게 각도가 빡 살아있는 거,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단타를 하실 때 보세요.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요, 5일선이 이렇게 살아있을 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깨잖아요. 이렇게 깰 거 아닙니까? 첫 번째 깨질 때 매매하시려고 노력을 하세요. 이 위에서 매매가 자기는 자신 없다 아직, 그러면 매매하지 마시고요, 급등했던 종목을 5일선을 딱 깰 때, 깨고 난 이 음봉이 쫙 떨어질 때요, 이 아래 꼬리를 노리세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먹을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5일선에서 받치고 있던 개인 투자자들 보통 퍼센테이지로 3% 손절 잡거든요. 그럼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자리에 매수시켜놓고 여기에 물량 떨어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50만 주 그러니까 25만 주 매도하고 싶잖아요. 세력들이 20만 주 매도하고 싶으면 40만 주를 가지고 20만 주는 저거 업어가고 자기들이 자전거를 채 가고 20만 주는 대고 때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 첫 번째 5일선 깨질 때 이 하단을 공략하세요. 이 깨지는 음봉의 아래 꼬리를 공략하시면 이렇게 된다고요. 5일선 처음 깨질 때가 언제죠? 이날입니다. 이날 아래 꼬리를 공략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이것만 그렇냐고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대부분 다 그래요. 급등주들. 또 뭐 있죠? 뭐 아무거나 털어보세요.
자, 이 보세요. 5일선 깨졌죠? 급등하다가 5일선 깨졌죠? 그 다음날 파동 준다고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첫 번째 5일선이 깨질 때요. 5일선이 빳빳이 살아있는 종목. 빳빳이 살아있는 종목. 5일선이 빳빳이 살아있는 종목 주가가 올라가다가 깬 거 전부 다 확인 다 하고요. 확인 다 하고 이렇게 음봉 떨어지는 종목은요. 5일선 깨고 음봉 떨어지는 종목은 오후 시간에 보시면 됩니다. 오후 시간에. 아침에 그러니까 전일 종가 끝나고 이렇게 빳빳이 살아있는 종목들 관종해놓고 있다가 장 이렇게 시작하고 나서 얘가 깨고 내려와요. 그럼 얘를 가지고 1시 반 이후부터 공략을 하려고 시도하시면 됩니다. 음봉 떨어지고 있는 애를. 무리하게 장중부터 막 저점 노리지 마시고요. 장이 좀 좋다. 그러면 한 2시부터 접근하시고요. 장이 안 좋고 전체 시장도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다. 그러면 한 2시 40분부터 공략하시면 됩니다. 한 10분 동안 아래 꼬리 따버리면 됩니다. 이거. 정확한 매수 포인트 같은 거는 그러니까 확률 높은 자리는 있어요. 분봉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그런 게 다 노하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튼 일봉으로 봤을 때 5일선이 이렇게 빳빳이 살아있는 종목 적어도 45도 이상 45도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볼 때는 굉장히 급등하는 종목일 겁니다. 그리고 있다가 얘를 탁 깰 때 첫 번째 노려라. 첫 번째 다 돌려보세요. 에스코넥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에스코넥 5일선 첫 번째 깰 때 언제 나와요? 확실히 깰 때는 이달이고요. 이날 깼고요. 이날이죠. 이날 깨죠. 이날 아래 꼬리 노리면 수익 구간이 있다고요. 5일선 위에 안 올라가도 수익 구간 생깁니다. 보세요. 이날 14%까지 밀었다가 종가가 5%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은 장이 안 좋은 날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최대한 시간을 늦췄다가 아래 꼬리를 따세요. 따면 여러분들이 손실 날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확인 다 하고 하기 때문에. 지나간 것도 보여드릴까요? 5일선 깰 때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5일선이 이렇게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다가 5일선 깰 때가 언젠가요? 살아있죠? 얘 깼죠? 아래 꼬리 공략했으면 잘 보세요. 이거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다 생각하죠? 안 그래요. 이날 아래 꼬리가요. 마이너스 8%입니다. 8%고 이 8%에서 이날 고가까지만 하더라도 4%에 6%, 10%짜리입니다. 파동이. 아래 꼬리부터 고가까지 10% 파동이 나옵니다. 종가로는 음봉일지 모르지만 장중에까지 다 치면 아래 꼬리부터 고가까지 나온다고요. 파동이. 그러니까 종가까지 홀딩해라 소리가 아니고요. 단타잖아요. 단타. 단타니까 이렇게 5일선 잘 보세요. 깼죠? 깨잖아요. 깨면 까세요. 따세요. 이거 아래 꼬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력이 높으시면 이날도 5일선 깼죠. 첫 번째 깨죠. 이날도 깨죠. 그러니까 급등을 이렇게 5일선이 쫙 살아있잖아요. 잘 보세요. 5일선이 이렇게 쫙 살아있다가 이날 깼을 거 아닙니까? 5일선 깼어요. 예. 이 아래 꼬리 따면 종가상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게 종가상으로 양봉 됐죠. 그러면 양봉 하다가 또 깨면 음봉이 나올 거 아닙니까? 또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잘 고려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편하다는 거예요. 매매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동평균선이 가지는 의미는 그닥 없습니다. 왜? 모든 이동평균선의 전제가 뭔가요? 캔들입니다. 캔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돈의 흐름이 먼저 나온다고요. 그리고 와서 따라서 움직이는 것 뿐이에요. 이동평균선은. 그러니까 캔들로 추세를 이해하면 굳이 이동평균선으로 추세를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의미 있는 구간이 어떤 거라고요? 그냥 이동평균선이 여러 개 쫙 모여있을 때 수렴했다라고 표현하고요. 캔들이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꽝 잡아먹으면 모든 사람들의 평균값보다 캔들이 우선해서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다시 확장할 확률이 많다라고 판단하는 것 뿐이고요. 실제로 매매할 때 이건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자금이 많은 사람들을 기업 분석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따져서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단타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오이동평균선 빳빳이 살아있는 거 오늘 한 100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아래 꼬리를 따세요. 따시면 파동이 웬만큼 다 나옵니다. 지나간 거 아무거나 또 보세요. 최근에 뭐 있나? 쭉 급등했던 거 볼게요. 몇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그러면 자 보세요. 첫 번째 연봉 깨질 때가요 장중에 이날입니다. 보이시죠? 장중에 깨졌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매매했다 쳐요. 잘 보세요. 점마 그런 악재 그런 거 말고요. 얘가 박았죠. 박으면 그 다음날 그러니까 한가 이렇게 막았잖아요. 막으면 그 다음날 파동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세력들의 최대 감신사는 뭐다? 물량 떠넘기기입니다. 떠넘기기. 물량 떠넘기기. 흥분을 시켜야 됩니다. 쫙 올라갔다가 무너뜨렸다 다시 끄집어 올리면 개인들은 다 달라붙거든요. 또 N자라고. 그러니까 막 흔듭니다. 고가권에서 파동을 크게 주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래 꼬리를 노리다 오후 한 2시 40분부터 노렸어요. 5일선 이렇게 있다가 쭉 떨어집니다. 연봉으로 떨어지는데 아래 꼬리 계속 안 줘요. 장도 별로 안 좋고 2시 40분 45분부터 얘를 노리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도 종가가 아래 꼬리 한 개도 없이 더 밀려서 이렇게 끝났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냐면요. 그 다음날 5% 이하 밀리잖아요. 만약에 기업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기업 하락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있는데 얘가 기업 하락으로 만약에 나왔어요. 나오면 비중 조절만 잘 하시면 얘도 수익 내고 나옵니다. 얘가 기업 하락 뜨고 5% 이상 밀리잖아요. 그러면 아래 꼬리 달고 쫙 올라옵니다. 보통 다 그래요. 아무튼 확률적으로 5일선 아래 꼬리 있다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급등주 매매할 때. 여러분들 5일선 위에서 매매하는 게 두렵다면 5일선 매매에서 위에서 막 날아가고 있을 때 매매하는 게 두렵다면 5일선을 깨고 내려온 첫 번째 연봉을 노려라 입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만 관심 종목에 쫙 넣고 있다가 그냥 구경하면 됩니다. 남들 다 죽는 거. 제가 어제 뭐라고 말했나요? 녹화 방송 안 하는 거. 남들 죽어나가는 걸 공부해라고 했잖아요. 올라가는 걸 따라서 막 이렇게 어떻게 하면 올라가더라 그 공부하지 말고 개인들을 어떻게 떨궈내는지를 공부해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떨궈낼 때 5일선에 받치고 있는 애들 물량 싹 다 떠넘기면서 죽여버립니다. 처참하게 죽인 다음에 다시 끌어올립니다. 근데 안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합니다. 그 241선 가지고요. 장기이동 평균선 가지고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 장기이동 평균선 241선에서는 제일 많이 봅니다. 다른 이동 평균선 잘 안 보고요. 241선에 이렇게 주 포커스를 보는데요. 다른 이동 평균선 다 지울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는 종가 단순으로 해놓고요. 이렇게 해놓고요. 쭉 볼게요. 잘 보세요. 어떤 테마주에 엮여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 종목이 한꺼번에 훅 상한가를 가면 테마주에 대해서 막 뉴스도 뜨고 그에 대한 자료도 발표하고 뭐 하면서 테마주에 엮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테마주는 단독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서. 그때 여러분 잘 보세요. 바닥권에 있을 때요. 바닥권에 있을 때 이렇게 얘가 테마주에 엮였다의 말이 없을 때 보통 언제 테마주에 엮였다고 말이 나오냐면 이렇게 상한가가 나올 때 테마주에 엮였다라고 이제 이렇게 막 뜹니다. 뜰 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정말 유익합니다. 241선을 깨고 올라오는 상한가 있죠.
이렇게 올라온 애들요. 바닥권에 있다가 241선 장기이동 평균선 장기적으로 물려 있었잖아요. 장기적으로 이동 평균선이 약간 무슨 의미였나요? 얘 평균값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분할해서 매수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평균값이에요. 주가가 그 밑에 쫙 놀고 있었다고요. 갑자기 계속 물려 있었어요. 장기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근데 갑자기 이 평균값, 오랫동안의 이 평균값, 이걸 깨고 상한가가 빵 한 방 올라옵니다. 네, 그 1년치. 올라오면 이 상한가는 유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얘가 급등주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241선을 깨고 올라오는 종목. 또 보실래요? 우리들 생명과. 제가 다른 건 말 안 했어요. 상한가만 말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한가가 출현하는데 241선을 빵 먹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대부분 급등 종목입니다. 제가 양봉으로 올라온다라고 말했나요? 안 그랬어요? 장기이동 평균선 241선을 상한가로 먹고 치우고 올라온 애를 말씀드린 거예요. 아셨죠? 뭐 양봉으로 먹고 올라오는 거 그런 거 의미 없습니다. 상한가가 있다는 것은, 상한가를 마감한다는 것은 세력이 그 안에 존재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보여주잖아요. 나 세력 있다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캔들이. 얘 딱 한번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오면 이때부터 얘는 주구장창 관심 종목입니다. 얘가 초급등주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테마 분석, 재료 분석, 기업 분석 이런 걸 더 잘하면, 종목 분석 이런 걸 더 잘하면 더 좋겠죠. 여러분들 그냥 보세요. 상한가 먹었죠. 상한가 먹었죠. 241선을. 그러고 나면 관심 가지세요. 시세가 계속 분출될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나간 테마다 다 돌려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힘든 애들이고요. 매매가 깨고 올라오는 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241선 먹으면서 올라온 상한가들이 많아요. 국제제품 보이시죠? 상한가로 먹고 올라온 거 여기에.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초보분들한테 앞으로 관심 먼저 사전에, 시장에서 뭐 떠들기 전에 사전에 먼저 관심을 갖기 위한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매매는 5일선이 빳빳이 살아있는 종목으로 단타를 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또 이것만 가지고 중장기 해야 하는 말이 아니고요. 중장기 하시라는 말이 아니고, 이런 종목들 안에서 테마에 엮이거나 급등하는 종목이 많습니다. 241선 상한가로 먹고 올라온 애들이. 그러니까 뉴스에 떠들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알 수 있다고요. 먼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관심의 종목을 넣고 그때부터 이런 5일선이 빳빳이 살아나면 매매하면 되겠죠. 이런 애들은 계속 테마로 울고 먹을 거니까. 앞으로 재료를 막 노출시키면서.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은 큰 의미는 없다. 보조지표는 그러니까 오늘 결론입니다. 보조지표 중에 하나인 가격 이동평균선입니다. 말 그대로 보조지표일 뿐입니다. 그닥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캔들이 먼저 합니다. 캔들이. 주가가 먼저 움직입니다. 따라서 움직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차라리 5일선이 강력한 종목으로 해라. 그 다음에 241선을 상한가로 먹고 올라온 종목은 차후에 테마로 엮일 확률이나 급등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가 많이 노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먼저 포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이렇게 매매를 하실 때요, 그 종목들의 특징을 좀 잘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5일 이동평균선 매매를 한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5일 이동평균선 매매한다,
21선 이동평균선에 나는 무조건 모든 종목을 21선 값을 대입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종목을 잘 보시면요. 그 종목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세력들이 장난질을 할 때 올리고 내리고 할 때 일정한 패턴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뭐 오늘과 내일이 급등을 할 때는 5일선 부근에서 반등을 잘 주더라. 어떤 종목은 11선 근처에서 반등을 잘 주더라. 또 어떤 종목은 21선 근처에서 반등을 잘 주더라. 그러니까 그 종목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치 값이 이렇게 이동평균선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등락을 시킨다고 말하기는 힘들고요. 자기들이 등락을 시키는 이 데이터를 이렇게 하다 보면 결과론적으로 비슷한 위치에서 등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목만의 비슷한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가고 보면 같은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동평균선에서. 그러니까 모든 종목을 똑같은 하나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종목마다 어떤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등락이 되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캔들로만 했던 지지와 저항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얘가 제가 처음에 캔들로 지지와 저항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선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동평균선도 만약 이 종목이 특정한 이동평균선에 계속 부딪히고 떨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지나가고 나니까 얘가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부딪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얘는 그냥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애였다는 거예요. 주가가. 그러면 얘가 이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오면 당연히 이렇게 흘러갈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데이터 값을 가지고 부딪히고 기회로 올라가면 지지가 되고. 그러니까 종목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르니까 그것을 먼저 인지하는 게 더 중요하고 이동평균선도 마찬가지로 일정하게 똑같은 이동평균선에서 부딪히고 떨어지면 저항이라는 거죠. 반대로 얘를 돌파하고 나면 똑같이 지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캔들로 보는 사선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동평균선이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추세, 박스. 그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이동평균선이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계속 똑같은 이야기.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보조지표에 의지하지 말자. 캔들이 먼저다. 그 다음에 매매하실 때 조금 팁이 될 만한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녹화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